네, 우리나라가 브라질의 높은 벽에 막혔습니다만 역대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남기면서 카타르 월드컵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초의 가을 월드컵을 맞은 식품과 유통업계가 오랜만에 단비에 활짝 웃음을 짓고 있는데요.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를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보셨어요, 게임? 예, 봤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워서 예. 좀 아쉬웠습니다. 초반에 너무 쉽게 먹는 듯해서 네네.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 저희가 뭐 뉴스로 쭉 보도했던 것처럼 16강 진출한 것도 잘한 거죠. 예. 네. 자, 여름 성수기 추석 지나가고 연말 특수를 누리기에 이제 유통가에서는 이제 11월이 되게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매한 시기였는데 올해는 이 월드컵 때문에 좀 분위기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사실 정부도 이번에 11월 달 네. 이제는 이제 관군제라든지 뭐 해외에 있는 쇼핑 시즌이기도 하고요. 뭐 코리아 페스타를 통해서 사실 내수를 좀 살리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과 연계돼서 이제 내수를 살리려고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죠. 사실 좀 분위기가 꺾였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또 월드컵 역시나 월드컵은 월드컵이다.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나마 이제 소비 진착이 좀 일어났었죠. 뭐 예를 들어서 치킨 계열을 좀 본다 그러면 뭐 BBQ 같은 경우가 우루과이 전 때요 전주 대비 한 160% 매출이 상승했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가나전 같은 경우에는 우루과이 전보다 한 4%더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촌치킨도 마찬가지인데 교촌도 같은 기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BBQ와 같은 기간에 한 110% 이제 매출이 늘어났다 보니까 엄청났군요. 그래서 뭐 역시나 축구에는 치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정도로 네. 사실 많은 매출들이 사실 소비 진착이 됐다라 보시면 되겠고 편의점 매출도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 3사 같은 경우에도요. 예. 맥주 매출이 직전 2주 대비해서 194% 와. 증가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맥주를 즐기시는 분들 또한 이제 치킨 같은 경우도 미리 주문하지 못하면 또 주문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제 시간에 먹을 수 없어서 그래서 편의점에서 또 치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거기도 팔죠, 요즘요. 예, 그래서 같이 또 사시는 분도 늘어났고 꼭 치맥만 있는 게 아니라 돗자리 매출도 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야외에서 또 광장기 응원하시는 응원 분들. 같은 것들. 네, 그래서 뭐 한 편의점의 전년 대비해서 돗자리 매출이 35배 늘어났다. 이런 이제 보고서도 좀 예.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뭐 우리나라의 소비 진착에는 이번 월드컵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온 국민의 축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적 효과까지 있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월드컵이라는 것이 지난 과거의 어떤 그 통계를 봐도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도 원정 16강에 우리가 맞습니다.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도 민간 소비의 증가율이 꽤 있었다고 하던데 이번에랑 좀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도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를 본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큰 이벤트 그다음에 그런 어떤 스포츠 이벤트를 봤을 때 경제적 효과를 따질 때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를 좀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 효과는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제 소비 진착 효과겠죠. 소비 지출이 좀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 효과라, 정량적 효과라고 본다 그러면 간접적 효과도 있습니다. 뭐 국가 이미지 제고라든지 아니면은 국민의 통합이라든지 기업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2010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정 첫 16강 진출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는 차트를 봤더니 2분기를 봤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을 했고요. 3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1.1%더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10년도에 민간 소비가 8,600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사실 조사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우리나라가 민간 소비 증가율이 과연 월드컵으로 인해서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서 더 늘어날 것인가? 이거는 말 그대로 연말 이제 결산해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소비가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특히 이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했었어요,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구나 했다가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사실 약간 GDP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실 소비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월드컵은 월드컵이라는 표현할 정도로 그나마 이제는 그런 분위기를 깨고서요. 아무래도 소비 진작 효과가 소폭이나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 예산 정책처에서요. 우리나라의 이번 연도의 경제 성장률을 5월 달에 보고서 냈을 때 이제는 지표를 봤을
봤었을 때 그때 이제 소비 진착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그런 힘과 맞물려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소비 진착률을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효과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카타르 월드컵 개막 전부터 엄청나게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열리는 또 중동 지역에서 네. 열리는 가을 월드컵이어서 관심을 모았는데 그렇게 돈을 쏟아부은 만큼 경기 이후에 상금 규모 어떨까 네. 좀 예상도 좀 뭐 기대가 되기도 했고 16강 진출했으니까 우리 선수들은 얼마큼 받게 될까 네. 또 관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총액이요. 그 이번에 순위별 참여했던 이런 나라별 총액이 상금 총액이 4억 4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돈으로 한 602억 원 정도. 600억을 받아요. 예, 환율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네. 달러로 보면은 4,200만 달러입니다. 요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준우승팀이 한 3천만 달러. 뭐 환율의 차이가 있겠지만 한 430억 원 정도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6강 진출을 했잖아요. 사실 16강 진출 안 해도 조별리그만 나가도 사실 129억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16강 진출했기 때문에 한 1,300만 달러를 받아서 한 1,170억 원에서 뭐 환율 다르겠지만 1,800원, 800억 원 그 사이에 이제 들어올 것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선수당 한 명당 이제 받는 이제 포상금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이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 이게 상금도 굉장히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도대체 그럼 피파는 어느 정도 벌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상금을 주면서 월드컵을 개최할까를 봤을 때 얼마 버는 거예요? 예, 보통 피파가 이번에 버는 돈이 한 6조 원 이상, 한 번 개최할 때마다 매출이 한 6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6조요? 그 중에서 한 1조 원 정도 상금을 쓰는 거거든요. 남는 장사죠. 그래서 보통 피파가 월드컵 개최했을 때 한 2조 2천억 원 정도 순 매출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봤을 때 사실 해볼 만한 거죠. 피파 4년에 입장에서. 한 번이어도 1년으로 치면 5천억이니까 대단한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피파의 목적이 지금 변하고 있죠. 이거 4년마다 열리잖아요. 2년마다 바꾸려고 그 얘기 지금 나오더라고요. 예, 맞아요. 2년마다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2년 단축하게 되면은요 무료 이제는 매출액이 한 9조 정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피파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은 지금 3년으로 좀 되는 걸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과연 3년으로 될지 2년으로 될지 보셔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사실 그 월드컵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각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특히 저는 이제 무형의 어떤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접적 효과, 한마디로 이제 국민 통합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이 16강에 진출했던 게 오늘 어떤 뭐 지형적인 어떤 지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무형의 효과가 더 크다. 왜냐하면 좀 분위기가 좀 다운됐었잖아요. 맞아요. 이런저런 네. 이유 때문에 금요일 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포르투갈 졌으면 얼마나 싸늘한 주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되었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뭐 말 그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표현처럼 이번에 좀 국민 통합에 큰 이바지를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다음 월드컵 때부터는 이제 뭐 본선 진출국 48개국으로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네. 피파가 또 돈을 얼마나 벌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죠.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내놨더라고요. 1% 성장도 미태하다. 네. 낮춰 잡았는데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국제금융센터에서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 뭐 한마디로 그 9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전망치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는 평균화한 거죠. 그랬더니 1.1% 성장. 그러니까 자칫하면 1% 성장도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을 2%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평균치보다 더 못 미친다라고 이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좀 암울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가장 높게 평가했던 것이 기관별로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죠. 여기가 이제 2% 성장 정도로 봤는데 가장 낮게 성장률을 이제 전망했던 게 노무라증권입니다. 근데 노무라증권은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항상 낮게 잡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비관적으로 좀 잡는데 아무래도 같은 아시아권
내년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일본에 선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노무라 증권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았던 이유가 부동산 시장을 잡았어요. 근데 사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 선행한다고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노무라 증권이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성장률을 낮게 봤던 것이 첫 번째가 주택가격 하락. 내년에 급격하게 주택가격 하락할 것이다. 이게 일본이 먼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택가격 하락 부분이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금융 여건 약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는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뽑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 은행들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봤을 때 반도체 이런 테크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는 그 다운 사이클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마디로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한 25% 차지하는데 4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다운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하강 국면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평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좀 낮게 평가하고 노무라 증권 아까 말씀하셨지만 역성장 얘기했거든요. 마이너스 잡았더라고요. 네,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역성장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사실 좀 비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뜯어봐야 돼 알겠지만은 확실한 거는 우리나라의 뭐 국내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내년에는 경제 침체가 가파라질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는 경제 주체들은 좀 주의해야 될 내년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투자은행들이 있는데 뭐 권평론께서는 좀 아실 테니까 노무라 저기 판단이 맞을 때가 많아요. 보통 어떻습니까? 평균치를 좀 네. 넘어가는지 좀 하회하는지 항상 평균치를 깎아먹죠. 깎아 먹어요. 네, 노무라 증권의 항상 보고서를 본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평균치보다 항상 하회하는 어떤 지표들을 항상 내놓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뭐 물가 상승률도 더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같은 아시아권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상이 좀 들어맞았었어요? 그렇게 내놓고 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평균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정책기관의 보고서는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 보고서거든요. 근데 민간 보고서는 항상 국책 정책기관에서 나왔던 보고서보다 비관적으로 바라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냉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도 참고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리서치를 보고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건 민간 보고서에 대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과연 어떻게 내 자금을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뭐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특히 아파트 어떻게 될 것인가, 맞아요. 네, 부동산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 어떻게 될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민간 투자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거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정책기관 같은 경우는 1점 후반대로 보고 있어요. 1.7, 1.6 이것도 많이 떨어진 거죠 사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에서는 더 나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수적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제 끝으로 이게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죠.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정말 설왕설래했고 네. 공사하는데 진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강동구 둔촌동의 올림픽파크 포레원. 이게 특별 공급 청약이 마감됐는데 이게 뭐 일부 전형에서 신청자 미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던 게 이 올림픽파크 포레원 하면 둔촌주공이죠. 네. 여기 미달이 날까 말까 이거였거든요. 미달이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게 시발점이 되거든요. 과연 이제 분양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 그렇죠. 네, 일단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 어제였습니다. 특별 분양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달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치를 봤을 때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경쟁률은 괜찮았는데 특별 분양에서 이쪽이 좀 미달이 났는데 다전혀 가구 전형에서 49제곱미터 여기가 이제 62가구 모집했는데 45명 그쳤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다가구면은 식구가 많잖아요. 근데 49제곱미터면은 너무 작으니까. 너무 작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달이 나왔고요. 특히 신혼부부 전형이 39제곱미터에서 401가구 모집했는데 90명 들어왔고요. 노부모 부양 전형에서 여기도 39제곱미터였습니다. 여기도 34가구 모집했는데 5명 들어왔고. 그다음에 기관 추천 전형도 39제곱미터였는데 115가구 중에서 28명이 신청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달이 났던 평형수가 39제곱미터. 한마디로 이제 10평대입니다. 한 15평에서 17평 사이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미달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이에요. 사실 일반 분양
이제 오늘이다 시작된다면서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서울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는 들어가게 되는데 과연 오늘 일반 분양에서 어떻게 이제는 스코어가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가 이제 높은 분양가도 그렇고 중도금 대출도 그렇고 주방비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사실 저는 이거보다 전매 제한이 더 큰 변수라고 전매 봅니다. 제한? 왜 그러냐면 8년 전매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잔금 치를 때 전세 주고선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안 돼요 이번에. 그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온전히 현금 가지고 이제 치러야 자기 되는 돈을 부분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마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마 부담스러운 분양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아마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오늘 이제 분양이 됐을 일반 때 청약? 네. 청약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그러게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일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